미생물 사냥꾼 포월트 그루이프 지음. 미생물의 일생을 바친 13명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파스테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공적을 이상하게 무시한 것을 가지고 파스테르를 너무 강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시인과도 같은 훌륭한 상상력으로 미생물이 인류의 진짜 암살자라는 것을 처음 보여주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에서 마치 부패한 고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고약한 질병이 있는 것처럼 그려냈다. 상한 고기로 작업하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말한다. 연구하는 동안에 그 작은 실험실을 가득 채우던 고약한 냄새와 자신이 그 냄새를 너무도 싫어했다고 말한다. 발효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이런 연구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 저는 그것들이 주는 불쾌감과 위험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제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이 겪어야 했던 힘든 일들을 협회에 보고했다. 파스테르는 고명한 앙투안 라부아지의 품위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왜 그것들을 겁내지 않았는가를 설명했다. 공공의 유익과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구역질나는 일에도 품위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오직 깨인 사람만이 장애를 극복할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위험한 실험을 시작하기 수년 전부터 준비 작업을 했다. 대중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그가 제안한 영웅적인 행동은 그의 청중이기도 했던 조용한 과학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고풍스러운 라틴 광장의 회색빛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감동으로 가득 찬 환송회의에 자신들을 초대하는 파스테르를 그려볼 수 있었다. 잠자코 있고 싶었지만 용기를 낸 파스테르가 위험한 미생물들이 기다리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전염병들 속으로 행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파스테르는 레벤후크나 스팔란차니보다 스스로를 훨씬 더 유용하게 증명해냈다. 그는 훌륭한 실험을 한 다음에 숙련된 솜씨로 그것들을 보여주어 세상을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근엄한 과학자들이 흥분했다. 단순한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일부인 포도주를 만드는 효모의 모습을 명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 그들은 공기 중에 떠있는 더러운 미생물 뜬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파스테르는 3년이나 걸리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플라스크를 우유나 소변으로 일부 채워 끓는 물 속에 쳐넣은 다음에 불꽃으로 가는 주둥이를 녹여서 막아버렸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그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것들을 개봉했을 때 소변과 우유는 완벽하게 보존되었고 병 속의 공기는 산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미생물도 없고 우유도 상하지 않았다. 끓이지 않았던 병 속의 소변과 우유에는 세균이 자랐고 산소를 조사해보니 완전히 사용되고 없었다. 미생물들이 그들의 식량을 태워버리고 분해하는 데 산소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때 파스테르는 마치 거대한 새처럼 환상의 날개를 펼쳐서 무시무시한 상상 속으로 날아올랐다. 그는 미생물이 없는 이상한 세계를 상상해 보았다. 그것은 공기 중에 산소가 풍부할 것이다. 하지만 죽은 식물이나 동물을 분해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 산화작용을 할 미생물이 없을 테니까. 그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동물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있는 황량한 죽음의 거리를 보는 악몽을 꿨다. 미생물이 없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는 이제 곧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될 문제를 향해 질주했다. 그것은 오래된 질문이었다. 아담은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지만은 파스테르는 에덴 동산의 수만 가지 생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했다. 수백 세기 동안의 모든 사색가들이 던져왔던 질문이었고 100년 전 스팔란차니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미생물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효모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서 매년 지구 구석구석의 모든 나라에서 포도를 포도주로 만듭니까? 그린란드에서
팀벅투에 이르기까지 깡통마다 신우유를 만들고 벽마다 고약한 버터를 만드는 그 작은 동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반대자들은 그에게 물었다. 스팔란 차니처럼 파스텔도 미생물들이 우유나 버터 같은 죽은 물질에서 생긴다고 믿지 않았다. 미생물들은 분명히 부모를 가져야만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가 파리 센강 좌측 기슭의 머리 좋은 무신론자들 틈에서 산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소련이 월가에서 누리는 인기만큼도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진화론이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 장엄한 한편의 신은 생명이 수백만 년 전에 안개가 자욱한 늪지를 감돌고 있던 꼴을 감추지 못한 물질로부터 시작해 원숭이까지 당당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인간에 이르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 행진을 시작하거나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 과학적인 분위기에서 탄생한 새로운 철학자들은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스텔은 답했다. 저의 철학은 정신이 아니라 가슴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귀여운 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침대 옆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영생에 대한 느낌 앞에 제 자신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순간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가 말합니다. 세상은 단지 물질 에너지의 점진적인 활동을 통해 무질서한 분자들이 기계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경건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는 철학은 잊고 일하기 시작했다. 혐오와 막대기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공기로부터 왔다고 믿었고 공기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했다. 다른 미생물 사냥꾼들도 공기 중에서 세균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파스텔은 그것을 모두 다시 증명하기 위해 정교한 기계를 만들었다. 그는 작은 유리관 속에 소음을 찔러 넣었다. 한쪽은 흡입 펌프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창문 밖으로 내놓았다. 그러고는 소음을 통해서 정원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소음에 묻은 생명체의 숫자를 세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 그는 꼴사나운 기계를 발명했고 미생물이 묻어는 소음을 얻어서 그것을 효모 수프에 넣었다. 미생물들이 자라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 스팔란차니의 훌륭한 실험도 다시 했다. 등분병에 효모 수프를 좀 넣고 그 주둥이를 램프의 불길로 밀봉했다. 그 다음에 몇 분간 끓였다. 미생물은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효모 수프를 끓일 때에 플라스크 속의 공기를 가열했습니다. 효모 수프가 작은 동물들을 만들려면 자연 공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효모 수프와 함께 가열되지 않은 자연 공기를 넣지 않는다면 효모나 곰팡이 혹은 그 어떤 작은 동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 발생성을 옹호자들, 진화론자들, 회의적인 식물학자들 그리고 모든 무신론자들이 그들의 서재와 거실에서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만 쳤지 실험은 하지 않았다. 당황한 파스텔은 가열하지 않은 공기를 끓인 효모 수프에 넣을 방법을 발명하려고 했다. 그는 끊임없이 시도했고 실수도 했다. 하지만 그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한 왕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평론가들 앞에서 항상 용감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학교의 당국자들은 쥐가 들끓는 다락방 대신에 학교 정문에 있는 방이 4-5개 있는 작은 건물을 그에게 주었다. 그 시대 최고 연구소로서 만족스럽다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바로 거기에서 미생물이 부모 없이 생긴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증거하기 위한 파스텔의 유명한 모험이 시작되었다. 그 모험은 부분적으로 훌륭한 실험이었고 그 부분적으로 주먹다짐이 필요한 꼴사나운 격투였다. 실험실은 어수선했고 실험 기구들은 점점 복잡해졌다. 그의 실험은 갈수록 지적을 많이 받았고 명확도는 떨어졌다. 강력한 힘으로 확신을 주던 그의 관리적인 단순한 실험은 장황하게 늘어놓은 시시한 말로 대체되었다. 그는 공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 교수인 발라르 1800년도에 실험실을 찾아왔다. 원래 근엄한 얼굴에 창의성이 풍부한 약사였던 그는 훌륭한 실험실이 아닌 약국 뒷방의 처방전 계산대에서 불임 원소를 발견해내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 발견으로 명성을 얻어서 파리에서 화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야심이 찬 사람은 아니었다. 세상 모든 것을 발견하려는 열망은 없었다. 불임의 발견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만족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은 그는 다른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좋아했다. 자네가 공경에 처했다고 하더구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생물의 효모스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가열한 효모스프와 공기를 같이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느긋한 노 교수가 혼란스러워하는 파스텔에게 묻는 소리가 들린다. 이보게, 자네와 나는 둘 다 효모스프에서 저절로 생기는 미생물 따위는 안 믿지. 우린 둘 다 그것들이 위에서 떨어지거나 공기 중의 먼지와 함께 기어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어. 그렇지 않은가? 예, 하지만 파스텔레가 대답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발라르가 이야기를 끊었다. 그냥 병에다 효모스프를 조금 넣고 가열한 다음에 먼지가 떨어지지 않게 주둥이 모양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나? 그러면서 공기는 마음껏 들어가게 하고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파스텔레가 물었다. 그거야 쉽지. 지금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발라르가 대답했다. 둥근 플라스크에다 효모스프를 조금 넣고 플라스크의 목 부분을 램프로 부드럽게 만들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서 가는 유리관으로 만들게. 그리고 나서 그 작은 관을 백조가 물쏘고 먹이를 잡을 때 목을 구부리는 모양으로 아래로 휘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 유리관을 열어두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발라르는 아래와 같이 그림을 그려주었다. 파스텔레가 그것을 본 순간에 이 작은 실험의 엄청난 천재성을 알아차렸다. 미생물이 붙은 먼지는 위쪽으로는 잘 올라가지 못하니까 미생물이 붙은 먼지는 위쪽으로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미생물이 플라스틱 안으로 떨어지지 않겠군요. 굉장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그거야. 발라르는 미소 지었다. 한번 시도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게나. 다음에 또 보세요. 그는 다른 실험들도 기분 좋게 한번 돌아보려고 떠났다. 파스텔레는 이제 병을 세척해주는 사람과 조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플라스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실험실은 곧 귀청을 찢을 것 같은 부르르르 하는 램프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어수선해졌다. 그는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다. 플라스크에 효모스프를 넣은 다음에 목 부분을 녹여 잡아 내리면서 아래쪽으로 굽혔다. 백조목, 돼지꼬리, 중국인의 변발, 그 외에도 17가지의 환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는 수프를 가열했다. 플라스크 내의 공기는 모두 바깥으로 나갔다. 하지만 식으면서 새로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갔다. 가열되지 않은 완벽하게 깨끗한 공기였다. 플라스크는 준비되었다. 파스텔레는 계단 밑 낮고 비좁은 통로를 기어오면서 플라스크를 한 번에 한 개씩 배양기로 옮겼다. 다음날 아침 그는 낡은 공책을 손에 쥐고 제일 먼저 실험실로 갔다. 계단 밑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토끼를 쫓는 사냥개처럼 파스텔레는 백조목 플라스크가 든 배양기의 문을 잡아당겼다. 가족, 사랑, 아침 식사 그리고 어리석은 세상 일들은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반시간 후 김서린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거리며 계단 밑에서 기어나오는 그가 보인다. 그는 행복할 권리가 있었다. 가열한 효모스프를 담고 있는 길게 꼬인 목을 한 플라스크는 모두가 한결같이 완벽하게 깨끗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한 마리도 없었다. 다음 날에도 또 그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발라르의 계획은 성공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 발생스러운 엉터리였다.
이 실험은 정말 멋지군. 어떤 종류의 수프든지 가열한 다음에 보통 고기와 통하게 열어놓아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서 공기가 좁고 구불구불한 관을 통해 가기만 한다면 말이야. 다시 온 발라르는 이 실험의 소식을 쏟아붓는 파스텔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 실험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도 아시듯이 플라스크가 식으면서 공기가 다시 들어올 때 먼지와 세균도 좁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죠. 하지만 그것들은 좁은 관의 축축한 벽에 잡히고 맙니다. 축축한 벽에 잡히고 맙니다. 들어오긴 좋은데 관이 끼니까. 그렇지.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는 파스텔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잔이의 배양기 속에 있던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타나지 않은 플라스크 중의 하나를 꺼내게, 그리고 플라스크를 흔들어서 수프가 백조 모양의 목 부분 위아래로 출렁거리게 만들게. 그것을 다시 배양기에 넣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수프가 작은 동물들로 가득 차서 뿌옇게 될 것에 목 부분에 걸려있던 작은 동물들의 자식들이지. 파스텔은 그대로였고 정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얼마 후에 파리의 모든 석학들, 철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 훌륭한 모임에서 파스텔은 열광적으로 백조 모양 플라스크 실험을 설명했다. 이 단순한 실험이 불어넣은 죽음의 바람은 자연 발생설을 영원히 잠재울 것입니다. 그는 소리쳤다. 발라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열성적인 갈채를 보냈을 것이다. 그는 정말 보기 힘든 인물이었다. 그 후에 파스텔은 진짜 자신의 힘으로 실험을 고안했다. 그것은 대규모의 반공개 실험이었다. 그 실험에서는 기차를 타고 프랑스를 가로지르고 빙하에서 미끄러지기도 했다. 다시 한번 그의 실험실은 어지럽게 늘어선 플라스크의 흔들거림, 서두르는 조수들, 유리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들, 그리고 김을 내뿜고 있는 거품이 가득 찬 효모 수프가 담긴 냄비로 정신이 없었다. 파스텔과 그의 열성적인 노예들은 사실 광신적인 수도승에 더 가까웠다. 수백 개의 푸른 둥근 플라스크를 준비했다. 각각 플라스크에 효모 수프를 넣고 수분 동안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 여러 시간이 걸렸지만 흥분한 그들에게 한순간 같았다. 그리고 수프가 끓고 있는 사이에 타오르는 파란 불꽃 속에서 플라스크의 목을 잡아당겨서 밀봉했다. 이 거대한 무리를 이룬 각각의 플라스크는 효모 수프를 담고 있었고 진공 상태였다. 수십 개의 플라스크로 무장하고 안달하며 파스텔이는 여행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파리 천문대에 몹시 축적한 지하실로 갔다. 그것은 해왕성의 존재를 예측하는 위협을 세운 위르뱅 르베리에가 일하는 유명한 천문대였다. 여기 공기는 고요하고 조용하군. 파스텔은 조수들에게 말했다. 먼지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미생물도 없겠지? 그런 다음 플라스크를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잡고 불꽃이 밝게 달군 핀셋으로 플라스크 10개의 목을 차례로 껴뜨렸다. 그럴 때마다 공기가 플라스크 속으로 들어가면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즉시 병을 앓고 램프 깜빡이는 불길로 다시 밀봉했다. 천문대의 정원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10개의 병 속에 공기를 담았고 서둘러서 실험실로 돌아왔다. 다시 계단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 병들을 배양기 속에 넣었다. 며칠 뒤에 파스텔은 배양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줄지어 선 플라스크를 사랑스럽게 만지며 승리의 웃음을 지었다. 그는 정말 드물게 웃음을 보였는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만 웃었다. 공책에 작은 글씨로 휘갈겨 쓴 다음에 작은 통로를 기어 나와서 조수들에게 말했다. 천문대 지하실에서 열었던 10개의 플라스크 중에 9개가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단 한 마리의 균도 없습니다. 정원에서 열었던 플라스크는 10개 모두 뿌옇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물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효모 수프 속으로 미생물을 빨아들인 것은 공기입니다. 미생물은 공기의 먼지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는 나머지 병들을 모아서 서둘러 기차를 탔다.
다른 교수들은 휴가를 떠나는 여름방학 때였다. 그는 쥐라 산맥에 있는 옛 고향을 찾아가 부배 산등성 위에 올라 20개의 병을 열었다. 그는 스위스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몽블랑의 비탈 위에서 20개의 플라스크에 공기를 넣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미생물이 자라서 뿌옇게 되는 플라스크의 수가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래야만 하는 거지. 높이 올라가고 공기가 깨끗할수록 먼지가 적다. 그러면 당연히 먼지에 붙은 미생물 수도 적지. 그는 소리쳤다. 파스텔은 자랑스럽게 파리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증거를 가지고 공기만으로는 효모수프에서 생명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확히 보고했다. 여기에는 세균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없고 저기 저쪽에는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기가 완벽하게 차분한 곳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저는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좀 더 높은 곳에서 공기를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구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다. 청중들이 이미 충분히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들은 파스텔을 그들을 위한 한편의 서사지를 쓰고 있는 과학자 이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미생물 사냥의 오디세우스로 여러분이 이 책에서 보게 될 영웅적인 시대의 첫 탐험가였다. 파스텔은 여러 번 모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훌륭한 실험으로 논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약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승리한 경우도 있었다. 운이 좋았던 것이다. 화학자협회에서 파스텔이라는 자연주의자들의 과학적 능력을 모욕했다. 그는 자연주의자들의 과학을 하는 진짜 방법인 실험에 관심이 없다며 소리쳤다. 저는 실험이 저들의 과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이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해보라. 특히 르앙 박물관 관장이었던 푸시에는 그를 싫어했고 툴루즈 대학의 유명한 자연주의자 졸리 교수와 뮤세도 합세했다. 이들 파스텔의 적들은 미생물이 부모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명체가 있다고 굳게 믿고 파스텔을 제거하려 했다. 파스텔처럼 그들도 플라스크를 채웠다. 그러나 효모 대신에 건초를 사용했다. 진공 상태로 만든 병을 들고 피레네 산맥의 말라데타로 서둘러 갔다. 그리고는 몽블랑의 파스텔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거기서 빙하 동굴로부터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두꺼운 외투 속에서 플라스크를 꺼내 열었다. 안대머리 코트 자락을 붙잡지 않았다면 졸리는 바위 끝에서 미끄러져서 과학의 선교자가 될 뻔했다. 숨이 막히고 추위에 떨면서 그들은 작은 여인 속으로 간신히 돌아가 플라스크들을 임시로 만든 배양기 속에 넣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쁘게도 병들이 모두 작은 동물들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다. 파스텔은 틀렸다. 싸움은 계속되었다. 파스텔은 공개적으로 푸시의 전리 무시의 실험을 비웃고 비판했다. 푸시는 파스텔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자신의 플라스크를 과학을 향한 최후 통첩으로 제시했다면서 반격했다. 파스텔은 경로했고 푸시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호통쳤다. 조용한 실험 대신에 피를 흘려서 진실을 밝혀지게 될 것 같았다. 그때 푸시와 졸리 무시는 과학협회에서 공개 실험을 하다가 파스텔에게 도전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열어놓았던 플라스크 중에서 하나라도 미생물이 자라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얼마나 흥미로운 날이 될 뻔했던가. 하지만 마지막 순간 파스텔에게 적들은 물러섰다. 파스텔은 위원회 앞에서 실험을 했고 얼마 있다 위원회가 발표했다. 파스텔을 씨가 관찰했던 사실은 무시 푸세 졸리 씨가 이 일을 전개했지만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다. 파스텔에게는 행운이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안 된 일이었다. 둘 다 맞았기 때문이다. 푸시와 그 친구들은 효모 수프 대신에 건초를 사용했다. 위대한 영국인 팀들은 몇 년 후에 건초 속에는 여러 시간을 끓여도 죽지 않은 완강한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파스텔가 옳음을 증명하고 이 위대한 언쟁을 끝낸 것은 사실상
틴들이었다. 파스테르는 이제 나폴레옹 3세를 알려냈다. 그는 틀림없이 질병의 원인인 미생물을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야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콩피에에서 열리는 황실 파티에 초청을 받았다. 손님들은 사냥 준비를 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파스테르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다. 그는 파리에서 집마차에 가득 실험기구를 싣고 왔다. 궁전에는 일주일밖에 머무르지 않는데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시시하고 방탕한 여흥의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에 파스테르는 현미경으로 황족들을 감동시켰다. 세상 사람은 미생물도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파리 소르본에서 그는 소설가인 알렉상드르 디마, 천재 여성작가 조르주 상드, 마틸드 공주, 그리고 수백 명의 더 명석한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인 강연을 했다. 그날 밤에 그는 과학쇼를 무대에 올렸고 청중들은 경외심과 근심 속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10대까지 정리의 세균을 랜턴 슬라이드로 보여주었다. 지휘장을 어둡게 만들고 갑자기 한 줄기 빛을 어둠 속에 비추었다. 빗줄기 속에서 춤추고 있는 수천 개의 먼지들을 보십시오. 이 방의 공기는 이런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천 개의 아무것도 아닌 작은 먼지들을 얕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질병과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진, 티푸스, 콜레라, 황열, 그리고 많은 전염병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소식이었다. 청중들은 전율했고 그의 진지함에 압도당했다. 물론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파스테르는 사기꾼도 아니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먼지와 그 먼지와 미생물은 파스테르의 인생이 되었다. 그는 먼지 때문에 늘 괴로워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는 접시와 스푼에 코를 바짝 대고 떨어지게 본 다음 자신의 냅킨으로 그것들을 빡빡 문질렀다. 황제로부터 아랫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프랑스인들이 파스테르와 그의 미생물로 들떠 있었다.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소곤거리는 소리가 사범학교의 문틈으로 새어나갔다. 실험실을 나가는 학생들과 심지어는 교수들까지도 경외감으로 몸을 가볍게 떨었다. 학생들은 회색의 높은 학교 담벼락의 옆을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여기는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일하는데 생명의 기전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알아내고 있다. 더군 그 사람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마 병의 원인도 알아낼지도 모른대. 이렇게 파스테르는 그의 연구에서 또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냈다. 새로운 실험실이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열정적이고 생생한 그의 강의를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미생물이 병의 원인인지 아닌지 확인되기도 전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서 말했다. 아직 원인 모를 전염병과 무시무시한 죽음의 목을 조르지는 못했지만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원건 프랑스인을 자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았다. 우리가 실험실이라고 부르는 이 신성한 곳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실험실 수를 늘리고 시설을 완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신전이자 부와 안락함을 보장하는 신전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선지자로서 시대를 50년이나 앞서갔던 파스테르는 동포들의 어느 정도 이기적인 물질적인 행복 추구에도 호소하면서도 그들에게 훌륭하고 엄격한 이상을 제시했다. 훌륭한 미생물 사냥꾼인 그는 단지 얼빠진 수색자나 한 사람의 과학자를 넘어선 그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그는 과학이 어떻게 산업을 위해 돈을 벌게 해주는지 프랑스 전체에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유리기구들을 상자에 넣어서 열성적인 조수 디클로와 함께 부산스럽게 옛 고향인 아르보아로 떠났다. 위기에 처한 포도주 산업을 구하기 위해서 포도주병을 연구하러 그곳에서 서둘러 떠난 것이었다. 그는 오래된 카페 자리에 실험실을 차렸다. 가스 버너 대신에 숯화로로 만족해야만 했다. 열성적인 디클로는 숯이 계속 밝게 타오르도록 애를 썼다. 때때로 디클로는 마을의 펌프로 재빨리 달려가 물을 길어오곤 했다. 마을의 목수와 양철공이 그들의 허술한 기구들을 만들었다. 파스테르는 옛 친구들을 찾아가서 쓴 포도주, 끈적끈적한 포도주, 기름기 있는 포도주를 얻어왔다. 전에 연구한 경험이 있는 그는 효모가
포도를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떤 다른 미생물이 포도주를 상하게 하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정말 그랬다. 그가 끈적끈적한 포도주를 현미경으로 보니 구슬을 끼워 놓은 것 같은 매우 작고 이상한 미생물들이 서로 엉켜 있었다. 쓴 포도주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상한 포도주의 작은 통에는 또 다른 미생물들이 존재했다. 바스테리는 그 지역의 포도주 제조업자와 상인들을 불러 모아서 맛을 보여주었다. 상한 정도가 각기 다른 포도주 6병을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무엇이 잘못되는지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맛을 보지 않고는 무슨 병인지 알아맞히겠습니다. 포도주 제조업자들은 바스테리의 이 말을 믿지 않았다. 병든 포도주 병을 가지러 가면서 낄낄거리며 웃었다. 오래된 카페에 놓인 환상적인 기계들을 보고도 비웃었다. 바스테리를 진지한 광인쯤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바스테리를 늘려주려고 상한 포도주 사이에다 완벽하게 좋은 상태의 포도주를 넣었다. 바스테리는 포도주 제조업자들을 깜짝 놀라 자빠지게 만들었다. 다른 유리관으로 병의 포도주를 한 방울 빨아낸 다음 2개의 작고 얇은 유리판 사이에 넣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바스테리가 현미경 앞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에 포도주 제조업자들은 서로를 발꿈치로 찌르면서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즐거워했다. 느닷없이 바스테리가 그들을 보면서 말했다. 이 포도주는 이상한 것이 전혀 없군요. 시험가에게 가져가서 내 말이 맞는지 알아보십시오. 시험가가 맛을 보더니 그의 자줏빛 코를 오므리면서 바스테리가 옳다고 인정했다. 그렇게 길게 늘어선 포도주 병들을 하나씩 검사했다. 바스테리가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쓴 포도주라고 하면 그것은 쓴 포도주였다. 다음 것은 끈적거리는 포도주 하면 시험가는 맞았다고 인정을 했다. 포도주 제조업자들은 우물거리면서 고맙다고 했고 자리를 떠날 때는 모자를 들어 올려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맞히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무척 똑똑한 사람이야. 정말 똑똑해.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프랑스 농부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그들이 떠나자 바스테리와 디클로는 무너져가는 실험실에서 의기양양하게 일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포도주를 이 미생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실험을 했다. 마침내 그들은 발효가 끝난 포도주를 낮은 온도에서 조금만 가열해도 포도주와 관계없는 미생물들이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포도주는 상하지도 않았다. 이 간단한 방법은 오늘날 저온살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프랑스 동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번에는 프랑스 중부 사람들이 바스테리에게 자신들의 식초 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투르로 달려갔다. 바스테리는 이제 온갖 종류에서 미생물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더 이상 처음처럼 더듬거리지 않았다. 바스테리는 포도주가 식초로 저절로 변하는 식초통을 조사했고 이상하게 생긴 찌꺼기가 통 속 액체의 표면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떠있는 찌꺼기는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초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거 제조업자들에게 설명했다. 수주 내에 빠르고 확실한 연구가 진행되어 식초 제조업자들과 그 아내들을 놀라게 했다. 바스테리는 나무통 속에 있던 덕덩이가 수십억 개의 미생물 덩어리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그 커다란 덕덩이 층을 걷어내 조사하고 무게를 달아 연구했다. 마침내 그는 식초 제조업자들과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식초로 만드는 미생물들은 며칠 만에 자기들 몸무게의 10,000배나 되는 알코올을 먹고 그것을 식초로 바꾼다고 말했다. 이 무한한 작은 존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나흘 동안 200만 파운드의 나무를 베는 몸무게 200파운드의 남자를 생각해보라. 이런 수수한 비유로 바스테리는 미생물을 보통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 사람들은 그 하찮은 미생물을 존경하게 되었다. 미생물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던 바스테리는 식초를 만드는 미생물처럼 작은 동물이 황소나 코끼리 혹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죽음을 초래할 수 있으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투르를 떠나기 전 그 유용한 작은 동물들을 어떻게 기르고 보살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이상하게도 포도주에 선수를 넣으면 그들에게 수백만 프랑의 값어치가 있는 식초로 변했다. 계속되는 성공으로 파스텔레의 자신의 실험 방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취했다. 그는 거대한 발견을 하고 나폴레옹을 초월하는 미생물 사냥을 하는 불가능하지만 빛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러한 꿈을 가슴에 품고만 있지 않았다. 연설하고 설교를 했다. 그는 한마디로 세균설 시월이라는 종교의 새로운 세례자 요한이 되었다. 그러나 불운했던 세례자 요한과 달리 파스텔레는 살아서 자기 예언의 일부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선구자였다. 그 후에 잠시 동안 그는 파리의 실험실에서 조용히 일했다. 1865년에 운명의 신이 그의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그가 구원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옛 스승인 디마로 변장한 운명의 신은 그를 불러 과학자에서 너의 의사로 변모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는 너희가 병에 걸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전 너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전 너희를 본 적도 없습니다. 파스텔레는 이 일을 제기했다. 누이의 고장인 남쪽은 내 고향일세. 방금 그곳에서 돌아왔는데 정말 끔찍하더군. 그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불쌍한 고향 마을. 한때는 부유했는데 우리가 황금나무라고 부르던 뽕나무를 보고 즐거워하던 그 마을이 이제 황폐해졌네. 아름답던 테라스는 무너지고 고향 사람들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니.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파스텔레는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았고 디마 교수를 항상 존경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노 교수를 도와야만 했다. 그러나 어떻게? 파스텔레는 그때 지렁이와 누이를 자신있게 구별하지도 못했다. 실제로 얼마 후에 그가 처음 누이의 꼬치를 조사할 때 그것을 귀에 대고 흔들고 소리쳤다. 와, 이 안에 무엇인가 있어. 파스텔레는 남쪽으로서 누이의 병의 원인을 찾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간다는 것은 불쾌해 실패할 경험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는 무엇보다도 실패를 싫어했다. 그러나 파스텔레는 매우 거만하고 스스로에 대한 세속적인 확신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지만 순수한 사랑과 옛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는 그의 매력적인 면 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파스텔레는 디마 교수에게 말했다. 선생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현비경과 열정적이며 그를 숭배하는 3명의 조수들과 함께 짐을 꾸렸다.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누이를 죽이면서 프랑스 남부를 파멸시키고 있는 유행병 속으로 들어갔다. 포대기에 쌓인 아이보다도 누이와 누이의 병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알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이렇게 누이의 질병을 추적하고 연구를 하는 상황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군요. 파스텔레 여기까지만 오늘 보도록 할게요.